통해 각박한 세상 속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감동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불우이웃에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하루에도 수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서울의 경복궁. 평범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경복궁의 입구에서 사진을 찍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파들 사이로 한 외국인 중년 남성은 매우 먼 거리에서 경복궁의 입구를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수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꽤 오랜 시간을 지켜보던 남성은 이윽고 무언가 결심한 듯 경복궁의 입구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복궁의 출입구에 다다른 바로 그 순간, 남성은 자신의 눈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듯 절규하는 듯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 남성은 경복궁의 입구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에서 여행과 관련된 대기업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회사 대표 네티라고 합니다. 이제 막 60세의 나이로 달려가고 있는 늙은 나이의 회사 대표 CEO지만 저는 아직도 어디 하나 아픈 곳 없이 튼튼한 몸으로 매일 회사에 출근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원수가 2,000명도 넘어가는 여행 회사이기에 저는 매일 4시간 정도씩만 잠을 자며 늦은 나이에 시작한 회사를 더 안정적이게 규모를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처럼 늙어가고 있는 제 친구들은 아직도 저를 볼 때마다 이제 그만 회사 대표 자리를 자식들에게 넘기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편안하게 인생을 살라며 잔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저에게 이러한 상황은 그저 꿈 같은 것인데요. 저에게는 회사의 모든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딸이 하나 있지만 어째서인지 딸은 태어날 때부터 제 말은 전혀 듣지도 않고 점점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어갈수록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불량한 아이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 성격 차이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내와 이혼을 했었던 저는 엄청나게 성장하는 여행 회사에 모든 시간을 쏟기봐 결국 딸은 아무런 부모님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성장해 나갔어요. 회사의 바쁜 일 때문에 일주일 중 집에 들어오는 날이 하루도 채 되지 않았던 저는 그렇게 점점 딸과 서먹서먹한 관계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딸이 사고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여행회사를 운영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한 저는 딸이 학생일 때부터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교류를 하며 성장하기를 원했기에 딸을 스위스에 있는 한 국제학교에 보내게 되었는데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딸은 매일매일 저에게 집에 언제 들어오냐며 투정을 부리는 귀여운 아이였지만 그때 당시 제가 운영하고 있던 여행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해 일에 집중하게 되며 딸을 방치해버린 저의 문제 때문인지 딸은 시간이 지날수록 꿰뚫어져만 갔죠. 결국 이제 막 10살밖에 되지 않았던 딸은 그 나이대의 평범한 친구들과는 다르게 알 수 없는 사고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학교를 가는 것은 기본적인 학생의 태도라고 생각했는데 딸은 학교에 가지도 않았고 그저 질이 좋지 않은 중국인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길거리를 돌아다니기 바빴습니다. 딸이 다니고 있던 학교의 담임 선생님의 연락으로 저는 이러한 딸의 문제가 되는 행동들을 알고 있었지만 딸의 문제가 되는 행동들이 바쁜 회사의 일정 때문에 딸에게 신경 쓰지 못한 저 때문인 것 같아서 저는 그저 딸이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러한 문제들을 모른 척 넘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은 일반적인 일탈의 행동이 아닌 범죄의 행동으로까지 사고를 치기 시작하며 사태는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의 긴급한 회의로 바쁘게 오전 시간을 보내고 있던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죠. 전화는 딸의 국제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걸려온 전화였는데 딸이 지금 스위스의 한 경찰서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니 지금 당장 달려오라는 전화였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고 그저 노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으나 딸이 경찰서에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알 수 없는 억울함과 화가 폭발해버린 저는 회사의 일로 매우 피곤한 몸을 이끌고 딸이 있다는 경찰서에 도착하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경찰서에 도착한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까지 찢어진 제 딸이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중국인으로 보이는 친구들과 웃으며 폭소를 터뜨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더욱 화가 났던 것은 바로 딸이 평범한 아이들도 아닌
언제 씻은지도 모를 얼굴을 하고 있는 중국인 친구들과 친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그때 당시 스위스에서는 중국인 여행객들이 길거리에 있는 차를 훔쳐가거나 식료품 가게의 식료품들을 말도 없이 훔쳐가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고, 제가 운영하고 있던 여행회사에서도 여행을 완료한 뒤 지급해야 되는 완납금을 내지 않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바로 중국인이었기 때문이죠. 당황스럽게도 딸의 옆에는 오직 중국인 친구들만이 존재할 뿐이었고, 딸은 그 사이에서 폭소를 터뜨리고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 채 웃고만 있었습니다. 딸은 저를 본 순간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투명인간을 본 것처럼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저는 너무 화가 나는 마음에 곧바로 딸의 손을 붙잡고는 경찰서 밖으로 나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운영의 피곤함에 제대로 기억조차 나지 않는 잔소리를 늘어놓던 저의 눈에는 그저 눈을 감은 채 제 말을 무시하고 있는 딸의 모습만이 보이더군요. 몇 분이나 딸과 말다툼을 하던 시점, 갑자기 경찰서 안에 있던 딸의 중국인 친구들이 달려와 저를 밀쳐내고는 그만 떠나라는 충격적인 행동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딸에게 엄마로서의 따뜻함을 알려줄 수 없다는 자괴감과 저조차도 너무 바빠서 딸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를 바랐고, 그만큼 큰 금액의 용돈을 매일마다 주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저 경제적인 상황이라도 풍족하길 바라는 마음에 딸에게 많은 금액의 용돈을 주고 있었는데, 어처구니없게도 딸은 그러한 용돈들마저도 그 중국인 친구들과 함께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상황을 보고 있던 저는 그날 딸이 저희 자식이라는 생각을 버리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 저와 딸은 아주 가끔 집에서 마주쳐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는 딸에게 주고 있던 모든 용돈마저 끊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용돈을 받고 싶으면 제가 운영하던 여행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는 후계자로서의 수업을 받고, 저에게 경영을 배워야 된다는 요구 조건을 내걸었고, 돈이 부족해진 딸은 어쩔 수 없이 며칠 동안은 저희 회사에 출근해 저에게 경영을 배워나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고작 며칠일 뿐. 딸은 대학교에 입학할 20살의 나이가 되자마자 하루아침에 제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고작 며칠이었지만 회사에 나와서 저에게 경영 수업을 받는 딸의 모습에 딸이 아주 조금이나마 무언가 바뀌려고 하는구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죠. 딸은 저에게 편지조차 남기지 않은 채 자신의 모든 짐을 집에 그대로 놔두고 하루아침에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인 부모라면 하루아침에 사라진 딸의 상황에 가슴이 아프고 당장 딸을 찾아야만 했겠지만, 그때 당시 저는 대기업 여행회사의 대표이고 수천 명의 직원들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었기에 저의 시간과 에너지를 뺏는 문제를 일으키던 딸이 사라진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딸에게 소비되던 에너지를 더욱 회사에 쏟으며 회사를 성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사라지고 3년쯤 되었을 때에는 한국 여행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면서 회사가 또 한 번 크게 성장할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되었고, 저는 스위스 거주민들에게 다양한 한국 여행 일정을 값싼 가격에 제시하면서 한류의 트렌드와 한국이라는 나라의 힘을 느낀 채 회사를 성장시키게 되었습니다. 한류가 유행하고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의 수가 평소보다 10배는 더 많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을 때쯤, 저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한국이라는 나라에 점점 한국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때가 딸이 사라지고 5년쯤 되었을 때였지만 저는 딸에 대한 생각은 단 하나도 떠올리지 않은 채 그저 제가 운영하던 여행회사를 한국 여행이라는 키워드로 성장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점점 피로한 저의 몸에 이상이 감지되기 시작하더군요. 하루가 다르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이 들고 눈앞도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는 증상을 느끼던 저는 어느 날 회사의 회의를 진행하던 중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의 손에 이끌려 스위스의 한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에는 이미 심각한 단계의 췌장암을 선고받은 뒤였죠. 살면서 단 한 번도 크게 아픈 적이 없던 저였지만 하루아침에 찾아온 췌장암이라는 병은 일정 수준 이상까지는 그 어떠한 증상도 느낄 수 없는 너무나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없으면 회사에 무언가 문제가 생길까? 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컴퓨터로 화상회의에 참여해 회사를 이끌어가려고 노력했고, 무려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입원한 환자의 상태로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췌장암이 퍼져나가고만 있었죠. 스위스의 의사들은 그런 저에게 장기 이식이 아니면 생존하기 힘들다고 말을 했고 결국 저 또한 모든 상황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러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니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더군요. 저에게는 아내도 딸도 그 어떠한 가족도 남아있지 않았고 그저 힘들게 키운 회사와 아픈 몸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게 딸이 사라지고 10년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딸이 보고 싶지 않았지만 갑자기 딸이 보고 싶어지더군요. 제 인생의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저는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딸의 얼굴이라도 봐야겠다는 생각에 거액의 돈을 주고 딸에 대한 정보들을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한국 여행의 영향 때문인지 저희 직원들이 한국에서도 일을 하고 있었고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한국에서도 딸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약 한 달 정도를 딸에 대한 정보를 캐고 다니던 어느 날 한 업체가 저에게 딸이 한국의 경복궁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보를 알려주더군요. 어렸을 때부터 난동을 부리고 중국인 친구들과 함께 길거리에 자동차를 훔치고 다니던 딸이었는데 그저 한국에서 평범하게 그것도 한국의 대표 문화재인 경복궁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저는 딸이 정말 한국에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회사의 모든 경영 시스템을 중단하고 곧바로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지금껏 한국이라는 나라의 인기와 한류의 영향으로 저의 여행 회사가 꽤 크게 성장해 왔었지만 저 스스로는 단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했던 한국이었는데 인생 처음으로 한국에 도착하니 정말 모든 것이 신기하더군요. 임원분들과 직원들의 추천으로 대부분의 한국 여행 패키지를 상품처럼 판매하고 있었으나 그러한 유명한 한국의 관광지들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것은 또 다른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중간중간 아픈 몸 때문에 길거리에서 잠을 자거나 쉬기도 하며 조금씩 한국에 대해 눈으로 보고 알아나가던 저는 여행의 마지막 날 밤 결국 딸이 일하고 있다는 경복궁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혹시나 업체가 알아봐준 정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을까 봐 저는 멀리서 망원경을 이용해 알 수 없는 불안한 마음으로 경복궁의 입구를 몇 시간 동안이나 지켜보았죠. 그렇게 2시간을 넘게 기다리던 순간 대부분이 한국인들인 경복궁 직원들 사이로 뚜렷한 외국인의 이목구비와 긴 생머리를 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이 경복궁의 입구에 도착한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부모의 직감 때문인지 저는 그녀가 딸이라는 것을 알아챘고 곧바로 목발을 짚은 채 그녀에게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멀리서부터 딸의 이름을 외치며 목발을 하고 빠른 걸음으로 가기 시작했고 딸로 보이는 그녀 또한 자신의 이름을 들었는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저를 발견하게 되었죠. 10년이라는 시간 사이 딸은 길거리에서 난동을 부리던 좋지 못한 모습은 전부 사라지고 그저 깨끗하고 평범한 모습의 눈으로 저를 보고는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날 딸과 함께 경복궁의 입구에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중국인 친구들에게도 뒤통수를 맞고 모든 돈을 빼앗긴 딸은 그때 당시 새로운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는데 그 친구들의 조언으로 지금의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면서 숨겨져 있던 이야기들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딸은 그때 당시 저에게 한국인 친구들을 따라 한국으로 간다고 하면 또 질이 좋지 않은 외국인들을 만나고 있다는 잔소리를 할까 봐 꼭 한국으로 가서 성공을 하고 돌아오자는 마음가짐으로 지금의 친구들과 경복궁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더군요. 그러면서 딸은 경복궁에서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있던 자신의 친구들을 하나하나 소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딸이 수년 전 만나던 중국인 친구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키도 크고 선량해 보이던 그 한국인 친구들은 오히려 저에게 조금 더 빨리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며 제 손을 따뜻하게 붙잡아 주더군요. 딸과 같은 스위스의 국제학교에 다녔다던 그 한국인 친구들은 딸이 중국인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알고 오히려 제 딸을 구해주고 꿈까지 가질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친구들이었던 것이죠. 그날 밤 저는 딸의 경복궁 근무가 끝난 뒤 경복궁을 걸으며 또다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딸은 지금의 한국에서 외국인 풍물놀이 단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주특기가 상모 돌리기라는 말과 함께 저에게 상모 돌리기를 하는 자신의 동영상까지 보여주었죠. 한국인 친구들에게 은혜를 갚고 또 한국을 알리기 위해 풍물놀이 단원으로 입단했다던 딸은
누가 봐도 아름다운 몸짓으로 한국의 상모 돌리기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러한 딸의 모습을 보며 참 잘 자라주었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딸에게 제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좋지 못한 소식을 전달할 수 있었죠. 그런데 딸은 저희 췌장암 소식을 듣고는 슬퍼하기는커녕 한국에서는 오히려 방법을 찾을지도 모른다며 잠깐 있어보라는 말을 한 뒤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약 10분 정도 누군가와 한국말로 통화를 하더니 자신의 한국인 친구 아버지가 서울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혹시 모르는 마음에 저희 췌장암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자 내일 바로 자신의 병원에 찾아오라는 대답을 들었다며 잘 됐다는 말과 함께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죠. 그날 밤 딸의 도움으로 따뜻한 온돌이 들어오는 서울의 한옥 숙소에서 잠을 자게 된 저는 만약 몸이 다 낫게 된다면 스위스가 아니라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난과 가족이 없다는 슬픔 때문에 살 의욕조차 없었으나 딸이 어엿하게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과 또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경험해보니 저는 계속 한국에서 살고 싶어지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딸의 한국인 친구 아버지가 운영한다는 병원에 방문하게 된 저는 췌장암의 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검사들을 받았고 약 일주일 뒤 어느 정도 항암 치료로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기적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의사들은 그저 부정적인 말만 건넸었지만 어째서인지 한국의 의사분들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해주었고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약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정식 풍물놀이 단원이 된 딸과 함께 한국의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운영하던 회사는 저의 팔처럼 회사를 맡아주던 임원분들에게 모든 경영을 양도했고 저는 지분을 조금 팔아넘기고 한국에서의 치료비를 치를 수 있었죠. 췌장암에 대한 치료도 너무 잘 진행되어서 이제는 약한 피로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저는 오늘도 딸의 상모 돌리기 공연을 보기 위해 경복궁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약 10년 전 딸이 한국인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용기 있게 한국으로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얻지 못했을 지금의 기적적인 삶이기에 저는 오늘도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죠. 딸을 한국으로 시집 보냈던 포르투갈 부부. 6년 동안 한 번도 돌아오지 않은 딸을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갔던 노부부가 있습니다. 딸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좋은 나라이고 안전한 나라인 것쯤은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부모된 입장으로서 먼타지 생활을 하는 딸에 대한 걱정은 좀처럼 작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다녀오고 나서 모든 우려와 노파심이 해소되었다는데요. 그들의 한국 탐험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최근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으로 시집 가버린 딸 라일라를 보러 먼 나라까지 다녀왔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다녀와 볼 걸 그랬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걱정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해소되었거든요. 물론 한국이 위험하고 나쁜 곳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라일라가 한국 생활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해주고 살기 좋고 지내기에 편안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부모된 심정으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라는 그런 노파심이 해소되었다는 심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빨리 한국에 가볼 걸 그랬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 라일라는 2019년쯤 한국으로 시집간 딸이에요. 평범한 직장인이던 라일라는 취미로 한국어를 배웠고 리스본의 관광지에서 해외 관광객들에게 무료 안내소를 설치해놓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도움을 주는 안내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그곳에서 한국인들과 교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장거리 연애를 이어가다가 결혼까지 이어진 케이스였죠. 사실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한국 측 부모님이 결혼을 빠르게 추진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일라 또한 한국에 관심이 많았고 또 사랑하는 남자가 한국 사람이니 한국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딸이었죠. 라일라도 포르투갈에서도 나름대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던 아이라서 이곳에 남아있었다면 훌륭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지만 한국 사회는 한국에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죠. 유럽의 공무원들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공무원이 되기 상당히 어려운 편이며 지금은 60세까지 정년이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지만 추후 65세나 70세로 늘어날 예정이고 한국에서는 그 누구보다 노후의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돈을 쓸어 모으는 사업가가 될 것이 아니라면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한국에서 참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한번 그만두면 다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사위가 포르투갈로 이주를 결정해 이곳 포르투갈에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사위의 직업 그리고 라일라는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라일라가 한국으로 가는 게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딸을 보내는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가까운 이탈리아나 프랑스쯤이라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만날 수 있지만 한국으로 가버린다는 의미는 1년에 한 번이나 볼까 말까 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2018년 저희 부부는 한국으로 가서 라일라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봤던 한국은 포르투갈 리스본보다 훨씬 더 발전한 도시였고 젊은 부부가 살기에는 한국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결혼식 일정을 마치고 며칠만 더 체류하다가 다시 포르투갈로 돌아왔었죠. 결혼을 시키는 일이라 한국을 구경할 겨를도 없이 시간을 보내다 왔었죠. 그렇게 2020년 라일라는 포르투갈로 오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사위도 함께 포르투갈 집으로 와서 2주 정도 쉬었다가 다시 돌아간다고 했었는데요.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몇 년간 하늘길이 막혀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 서서히 정상화가 되었지만 라일라는 포르투갈로 올 수 없었습니다. 예쁜 아이가 태어났고 육아에 전념해야 했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먼 나라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 저도 괜히 어렵게 포르투갈로 오지 말고 아이가 조금 더 크면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쁜 손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 있겠어요? 저희 부부는 시간을 내서 한국에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건축 관련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다소 한가한 편인데요. 때문에 저희는 겨울에 3주간의 시간을 낼 수 있었고 그렇게 한국에 가게 될 일정을 정했습니다. 라일라는 한국 겨울은 정말 미친 듯이 추워서 아주 두꺼운 옷이 필요하다며 구할 수 있다면 포르투갈에서 가장 따뜻한 외투를 구해서 그걸 입고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국에 가기 전 대형마트에 가서 산악인들이 주로 입는 두꺼운 옷들을 구경했는데요. 저희가 매장에 들어가자 매장의 직원은 알프스 정상에 가실 계획인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엄청나게 두껍고 무거운 옷들은 사실 포르투갈에서는 입을 일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 매장은 산악인들이 찾는 전문용품 매장에 가까웠고 다소 투박한 디자인 그리고 한국이 춥다고는 했는데 그렇게나 춥겠냐는 의구심 때문에 옷을 구매하지 않았죠. 저희는 겨울에 입는 옷 중에 가장 따뜻한 옷을 골라서 한국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 공항에 도착했고 라일라와 몇 년 만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쁨의 재회를 했죠. 그리고 저희 부부는 추운 11월에 한국 날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공항에 내려서는 추운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공항이 따뜻할 수는 없었겠지만 저희는 포르투갈에서 입고 온 가장 따뜻한 외투를 입고 있으니 겉옷 하나 정도는 벗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온도였죠. 사실 이 정도 규모의 거대한 공항이 난방을 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사실 이게 난방이 되고 있었던 것이고 저희는 라일라의 안내를 받아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외부에 주차를 했다고 하는 라일라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에 저희 부부의 옷차림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그러면서 한국에서 새로 옷을 사줄 테니 조금만 참으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공항이 난방이 그렇게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한국에 잠깐 있을 예정인데 그런 옷이 필요하겠냐며 한국의 날씨를 조금은 우습게 봤습니다. 하지만 공항 입구에 가까워지고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문이 열릴 때마다 강한 냉기가 몸을 휘감았고 저희 부부는 한국의 날씨가 매우 추울 것 같다는 예감을 느꼈죠. 그리고 문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짧게 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찌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라일라는 안 되겠다며 저희 부부를 다시 실내로 들어가게 한 뒤 차를 가지고 다시 그 게이트 앞으로 왔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사람들은 한국의 엄청난 발전된 모습에 놀란다고 하는데 저희는 엄청나게 추운 모습에 놀랐죠. 예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는 날씨 좋은 가을이어서 한국의 공기가 매우 달다고 느껴졌는데 몇 년 만에 다시 찾은 한국의 공기는 매우 매서웠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이죠.
라일라의 차 안은 따뜻했고 운 좋게 차량으로 30분만 이동하면 집이 있다며 아주 거대한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가 끝날 무렵 바로 옆에 있는 도시로 향했고 그곳이 라일라의 보금자리였죠. 라일라는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겨울옷 당장 하나 장만해 드릴 테니 쇼핑몰에 들렀다가 가자고 하더군요. 한국 시간으로 평일 낮 시간이라 그런지 쇼핑몰은 매우 한산했으며 저희는 거대한 규모의 한국 쇼핑몰로 들어갔는데요. 다행인 것은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건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매서운 강추위를 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라일라를 따라 쇼핑몰을 걷는데 한국의 추위에 걸맞는 두꺼운 옷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포르투갈에서 봤던 것처럼 투박하고 오직 기능에만 충실해 보이는 옷 말고 정말 예쁘고 다양한 디자인, 정말 다양한 색상 등 한번 입어보고 싶은 옷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포르투갈에서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옷들이 있었다면 라일라의 조언대로 미리 두꺼운 옷을 구매해서 왔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도 그랬고 공항을 거쳐 이곳으로 오면서도 느낀 점이 미적인 감각에 서 있어 한국이 더 뛰어났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각각 자신이 원하는 겨울옷 하나씩을 골랐습니다. 라일라가 웰컴 선물이라며 시원하게 카드로 결제를 해버렸고요. 한국에 온 것도 좋았고 라일라와 오랜만에 만난 것도 좋았지만 이렇게 웰컴 선물을 받게 된 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실내에서 한국의 겨울옷을 입기에는 더웠습니다. 이 쇼핑몰도 굉장히 규모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난방이 매우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쇼핑몰 구경을 마치고 라일라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직 사위는 퇴근할 시간이 안 되었고 라일라는 시부모님 댁에 맡겨둔 아이를 데리러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라일라가 손자를 데리고 오는 동안 저희 부부는 라일라의 집을 구경했는데요. 이 집은 한국의 전형적인 아파트였고 포르투갈에서는 높은 상업 건물에서나 볼 수 있었던 멋진 경치를 집 안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17층에 살고 있는 라일라의 집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전경은 엄청났습니다. 멀리까지 도시의 모습이 보였으며 바둑판처럼 잘 정렬되어 있는 도시 구조는 이곳이 현대적인 계획에 맞추어 지어진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의 인식과 달리 한국의 아파트는 매우 좋은 주거 형태이며 더불어 멋진 경치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높은 삶의 질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일라가 정말 좋은 곳에 잘 정착해서 살고 있구나라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이 집의 바닥이 매우 따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걷다 보면 유난히 따뜻한 부분이 있었고 덕분에 집안 바닥에는 카펫 바닥이 아니라 나무 재질의 코팅된 바닥이 있었습니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이 따뜻하다니 너무나 신기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신지 않아도 되고 별도의 실내화를 사용하지 않아도 겨울에 맨발로 집안 생활이 가능했다는 점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놀랍도록 춥지만 한국 사람들의 집안은 매우 따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라일라는 손자를 데리고 왔고 사진으로만 보던 작은 아이를 안아들었을 때 너무나 감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 작고 작은 아이가 한국에서 잘 자라주기를 바라며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해서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는 포르투갈에서 사진으로만 보던 아이였는데 이렇게 눈앞에 그리고 제품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낀 후에는 물리적인 거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먼 거리도 뛰어넘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기쁨의 연속과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라일라는 한국식 요리를 준비해주겠다며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넓고 쾌적한 주방에서 라일라는 속도를 내 요리를 준비했고 사위가 집에 도착하고 모두가 식탁에 모여 앉았습니다. 마주 앉은 사위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포르투갈보다 한국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게 더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라일라가 한국에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 또한 사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라일라가 통역사 역할로 굉장히 많은 문장들을 통역해 주었고 그 의미가 잘 전달되었습니다. 사위도 자신이 책임지고 데리고 온 라일라에게 어떻게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냐며 한 가장으로서의 듬직한 책임감 있는 모습도 보여주었고요. 한국 음식 김치와 불고기 그리고 해산물, 케이크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 음식들이 식탁에 올라왔고 정말 행복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사위와 함께 아이를 돌보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점은 라일라의 시부모님이 머지않은 곳에 살고 계시고 시부모님이 아이를 많이 돌봐주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아무리 예쁜 손자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돌봐주는 경우가 매우 적은 포르투갈의 부모의 입장으로서 한국의 부모들은 손자까지 책임져주는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다른 문화권에 비슷한 것도 많고 다른 것도 많은 두 나라의 차이 같은 것을 보면서 하루를 끝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 말고도 한국의 분위기는 포르투갈과 많이 달랐습니다. 라일라는 시간을 내서 저희 부부를 한국의 유명한 관광지에도 많이 데리고 다녔는데요. 특히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화려한 도심 속에 전통적인 건축물들도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처럼 전통 있고 오래된 나라일수록 이런 모습들이 자주 보이죠. 포르투갈에서도 옛 건축물과 현대 건축물의 조화가 잘 어우러진 곳이 인기 있는 관광 명소가 되고는 하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칭찬받을 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유럽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수많은 유럽인들이 포르투갈에 관광을 오고는 하는데요. 한국이 만약 포르투갈과 같은 유럽에 위치한 국가였다면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입장에서도 한국을 구경하고 여행 다니기에 너무나 편리했고 훌륭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라일라가 없을 때 저희는 부부끼리 티머니 카드 하나를 들고 한국의 여기저기를 누볐으며 심지어 요금도 비싸지도 않고 너무나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은근히 부담이 되는 교통비 문제에서도 거의 자유나 다름없었어요.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엄청나게 저렴한 대중교통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칭찬할 일이에요. 복지국가라고 자부하는 유럽 국가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인데 말이에요.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 한국의 저렴한 대중교통 정책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자유로운 이동이 일어나면 그만큼 새로운 곳에서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그 돈은 돌고 돌아 경제를 선순환시키죠. 그리고 여행을 가지 않고 생계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혜택일 것이고요.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상식선에서 이런 식으로 한국의 모습을 평가해 보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라일라가 데리고 갔었던 서울의 한옥마을과 그 앞쪽에 있는 화려한 길거리와 전통이 어울려져 있는 곳이 너무 인상 깊어서 포르투갈로 돌아가기 전 그곳에 다시 가보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두 번째 오게 되니 느껴지는 것도 더 많았고 체험할 것도 더 많았습니다. 특히 저희 나이 또래가 좋아할 만한 한국의 전통차 시음은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식 예의와 예절,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문화가 남아있어서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일부 한국인들은 유럽의 수평적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막상 유럽에서 수평적인 문화를 경험해보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매일같이 싸움이 날 것 같은 위기 상황, 그리고 명령체계 상실로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나서 유럽식 문화에 대한 실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만큼 저희 부부는 한국처럼 수직적인 지휘체계 아래 지휘자들이 스스로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쌓는 한국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포르투갈 아줌마와 포르투갈 아저씨가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아냐고요. 사위가 한국의 공무원이고 사위와는 정말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심지어 한국에서는 집안에 화장실이 2개가 일반적이냐, 1개가 일반적이냐부터 해서 한국에서 경찰서나 소방서에 장난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아주 세세한 것도 물어볼 만큼 정말 별의별 것들을 다 물어보기도 했고 저희가 살아온 연륜으로 나름대로 한국 사회가 어떤 곳인지 충분히 추측이 되었고 실제 많이 맞았던 것도 있고요. 여러모로 한국에 오게 되어서 라일라가 앞으로도 한국에서 지내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으며 오히려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나라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한국에서 자라고 있는 저희의 손자에게도 한국 사회는 충분히 좋은 선생님이 되어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이 먼타지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과 종종 들려오는 북한의 돌발 행동들에 대해서 걱정하던 마음 또한 이번 한국에 다녀오면서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포르투갈의 안녕과 안전을 바라는 것 말고도 한국에 대한 안녕과 안전을 바라게 되는 입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나 좋은 곳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누군가로부터 해침당할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나라니까요. 이렇게 저희는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평화와 화목이 찾아오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사연 없는 눈물은 없는지라 대개 눈물 흘리는 이를 보면 그 사연이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도 아닌 외국인이 태극기를 보며 흘리는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자신들의 국기도 아닌 한국의 국기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요? 최근 영국의 한 90대 노인이 태극기를 보며 눈시울을 훔치는 사진이 SNS에 공개되었는데요. 사연을 게시한 소녀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 소녀입니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어엿한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저희 어린 시절은 유복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은 이혼을 하셔서 각자의 길을 가셨는데 어린 저를 아무도 양육하려 하지 않으셨고 다행히도 몸이 불편하신 할아버지가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였지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의 기둥이 되고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고 부족한 형편이지만 할아버지와 따뜻하고 애틋하게 지내왔습니다. 성장하면서 저는 할아버지의 몸이 불편하신 이유가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다가 부상을 당해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밤이나 크리스마스 이브날 같이 따뜻함이 필요한 날. 할아버지는 곧자 당신의 한국전쟁 참전 당시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야기꾼이셔서 전쟁 이야기는 100번을 들어도 질리지가 않았죠. 한국 사람이라면 모두 그날을 다 알고 계시겠죠.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당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막 끝내고 겨우 숨 좀 돌리려고 할 때였다고 해요. 그래서 전투기 탱크는커녕 병사들의 전투력도 보잘것없이 초라했다고 합니다. 무장한 북한군들의 침입에 그대로 노출된 한국은 단번에 북한에 잡아먹힐 상황이었는데 한국을 돕기 위해 전 세계에서 파병된 군인들이 있었고 그중 영국이 가장 먼저 파병 지원을 했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경기도 파주 부근의 미 3사단에 배속되어 전투를 하셨고 동료들의 전사를 눈앞에서 보아야 하는 아픔을 겪으셨어요. 이후 안타깝게도 한국은 분단 국가가 되어 현재까지 휴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전쟁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의 한국이 과연 맞나 싶을 정도로 헷갈립니다. 저는 이미 한류 문화에 꽤 젖어있는 젊은 영국인이라 과거의 한국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할아버지는 70년 전에 한국을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을 믿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자신의 입신양명이나 조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우신 할아버지가 저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늘 한국의 자유수호를 위해 싸운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고 자신이 더 늦기 전에 꼭 한국을 방문해서 같이 싸웠던 전우들을 찾으러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자식에게 버려진 손녀를 혼자 키우시느라 생계를 유지하기 바쁘셨어요. 할아버지의 희생 덕분에 저는 잘 자랄 수 있었고 어엿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 키우며 일하며 살다 보니 세월이 어찌나 빠르게 흐르는지 할아버지가 늙어가신다는 걸 자주 잊고 살았습니다. 워낙 건강하시다 보니 다들 지팡이 짚고 다닐 나이에도 할아버지는 센트럴파크에 가서 가벼운 조깅도 하실 정도여서 제가 더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주말 할아버지 댁에 들렀을 때 늘 반갑게 나와주시던 모습과 다르게 거실에 앉아 계시더군요. 얼굴에 식은 땀이 많이 흘렀고 몹시 지쳐 보이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어디가 불편하신지를 여쭤봤는데 할아버지는 괜찮다고만 하시더라고요. 당장 병원에 가보자고 할아버지를 설득했지만 전쟁 때 부상 입은 무릎 위가 좀 아픈 것뿐이니 병원 갈 건 아니라고 하셨죠? 할아버지의 안색은 마치 당장 수술이라도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불편해하시는 할아버지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라도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셔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할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며 이렇게 잘 컸구나 하레비 걱정도 다 해주니 말이다
하지만 괜찮다. 이건 나이가 드는 과정이란다. 병원에 간다고 한들 수술이 가능할지 아닐지도 모르고 그 수술비를 감당할 만큼의 여력이 없구나. 혹여 돈이 있다 하더라도 수술에 들어가는 돈은 제법 클 테니 다 늙은 내가 아니라. 앞으로 창창할 리가 써야 하는 거란다 하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실 할아버지 말씀이 틀린 게 없거든요. 영국의 살인적인 의료 비용으로 우리 형편의 할아버지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검사비와 수술비 이후 입원비까지 저와 남편이 2년 동안 안 쓰고 모아도 마련하지 못할 크기의 돈입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빚을 지더라도 병원을 갈 수 있지만 의심이 드는 건 영국의 진료입니다. 의료가 발달된 건 맞지만 영국에서 오진으로 사망하거나 영구장애가 되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그러던 중 시간이 흘러 저는 업무차 일본을 들렀다 한국에 잠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회사 내 담당 직원의 갑작스러운 병가로 인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의료기기 박람회에 참석하기 어려워졌고 급하게 제가 대신 가야 했었습니다. 일본에서 박람회 일정을 마치자마자 쉬지도 못한 채 한국으로 넘어왔고 부스 설치 등 할 일이 많아 한국 땅을 밟자마자 이틀 동안 계속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거리 비행에 무리한 일정까지 겹치면서 저는 어지럼증을 느꼈고 박람회가 거의 끝나가서 자리를 정리할 때쯤 그만 휘청거리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실이었고 그것도 저 혼자 단독으로 쓰는 1인 병실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정신이 드시냐며 의사 선생님을 부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봤는데 박람회에서 쓰러져서 구급차로 병원에 왔고 의식을 계속 차리지 못해 병실로 이송했고 각종 피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죠. 구급차란 이후 항생제와 진통제가 들어간 링거를 맞고 있어서인지 저는 생각보다 컨디션이 좋았던지라 제 몸 아픈 것은 둘째치고 병원비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의사 선생님이 오셨고 과로와 저혈압에 따른 순간 쇼크 현상으로 보이니 너무 걱정 말고 하루 정도 입원하고 퇴원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수술도 안 했는데 입원을 하라고요. 제 몸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해서 할아버지 치료에 써야 할 큰 돈을 제가 써야 한다 생각하니 제 자신이 너무 싫고 할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이 가득 들었습니다. 원치 않게 병원에서 하루를 푹 쉬게 된 후 저는 다음날 퇴원 수속을 받으러 원무과에 갔고 진료비 영수증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본 금액이 정확하냐고 몇 번이나 물었고 이게 원화인지 달러인지도 재차 물었습니다. 너무나도 저렴한 비용을 지불했는데 저는 원무과 측의 실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야 적은 비용으로 진료를 받아서 좋지만 이런 걸로 출국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원무과 직원에게 진료비를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청했고 원무과에서는 되려 자신들은 과잉 진료 절대 하지 않고 꼭 필요한 진료와 최대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라고 했죠. 저는 과잉 진료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더니 한국의 진료비는 영국과는 다르다며 아프면 다 진료받을 수 있는 곳이 한국이고 진료비는 합리적인 금액이니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안심시켜 주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의료 비용에 대해 감탄을 막지 못했죠. 저희 영웅인 할아버지도 한국까지만 오신다면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 희망찬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값을 포함한다고 해도 영국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완전한 치료도 받을 수 있겠다 싶었죠. 저는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 댁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 한국에서의 일을 말씀드렸고 할아버지 얼굴에는 살포시 희망을 그려보는 듯한 미소가 보였어요. 하지만 고령의 나이에 장거리 비행은 너무 힘들다면서 또 걱정을 하셨고 한 달 정도 체력을 얻어 보강하고 한국에 가기로 했죠. 한국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할아버지는 설렘과 기대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저는 좁은 좌석에서 할아버지가 불편하실까 봐 수시로 팔다리를 주물러 드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 도착했고 할아버지는 인천공항의 높은 선점을 둘러보시더니 경이로움과 감동의 얼굴로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진정 당신이 20대에 봤던 그곳이 맞냐고 여러 번 물으셨죠. 엄청난 경제대국이 되고 일본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는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하셨죠. 공항 한편에 있는 한국박물관 전시장에는 태극기와 한국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유물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곳을 보던 할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식민지 시대를 거쳐 민족의 아픔까지 겪은 한국인인데 도대체 어떤 저력으로 이다지도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정말 대단한 민족이고 자신의 젊은 시절을 이런 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 생각하니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하셨어요. 땅에 묻힌 전우들도 한국의 모습을 이미 다 보고 있을 테니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는 감격에 몸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예약된 병원으로 갔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따라 종합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할아버지의 무릎 상태가 과거 전쟁의 상처로 인한 것임을 알고 할아버지에게 이것저것 물으셨어요. 아주 오래전 총알이 박혀서 뽑은 자리는 혈관과 근육이 서로 연겨서 굳어버렸고 무릎처럼 자주 구부러지는 곳에 근육이 더 유연해야 하는데도 경직이 심해지다 보니 조금만 움직여도 마치 쥐가 나는 듯한 고통을 겪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시 치료가 원활하지 않았는지 총상 부위의 작은 파편들이 깨끗하게 제거되지 못한 채 염증이 커져왔다고 하셨어요. 그날 바로 할아버지는 입원을 하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몇 개의 기관을 알려줄 테니 할아버지가 회복하시는 동안 그 기관을 찾아가서 참전용사 의료지원 혜택을 신청해 보라고 하셨어요. 한국의 여러 기관에서는 한국을 위해 싸움 제향, 군인의 병환을 깊이 공감하고 보답의 의미로 각종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남달리 건강하신 분이셔서 회복도 아주 빨랐습니다.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할아버지는 뭔가 시원해졌다며 지금은 아프지만 분명 달라졌음을 느낀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참전용사 의료비 혜택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고 할아버지는 영국도 챙겨주지 않는 것을 한국이 제공하는 것이 사실이냐며 재차 확인하셨죠. 수술도 잘 된 데다 의료비까지 지원받게 되면서 할아버지는 더욱 신이 나셨습니다. 2주간의 재활치료를 끝내고 할아버지는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하실 정도로 체력이 돌아왔죠. 퇴원 수속을 밟을 때 담당 의사 선생님이 그동안 아픈 다리로 너무 고생 많았다며 한국이 진 빚을 뒤늦게나마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어 고맙다는 마음을 전했지. 할아버지는 다 늙어 어디서든 홀대받고 살다가 이렇게 자신을 존경하고 아껴주는 한국의 서비스를 보고 그저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번 한국 여행은 할아버지에게 아주 큰 의미였습니다. 70년 만에 한국을 찾은 할아버지는 무릎의 상처뿐만 아니라 명예의 상처까지 치료받은 느낌이셨을 겁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할아버지가 조금 더 건강하셔서 의료여행이 아닌 진짜 한국 여행을 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함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한국의 모습에 박수를 보내며 저의 사연이 널리 알려져야 한다는 마음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많은 공감과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20살의 젊은 나이에 한 번도 와보지 못한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워주신 할아버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때와 달리 천지개벽한 한국의 모습을 보여드려 정말 다행입니다. 할아버지의 쾌차를 기원하며 다음엔 정말 여행으로 한국을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동 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